잘 쉬었나요? 자, 그러면 앞부분에 했던 이제 그 첫 주차 했던 부분에 이어서 2주차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미술치료가 뭔지, 그리고 미술치료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미술치료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셨죠. 그리고 자아존중감을 어떻게 향상시키고, 그리고 왜곡된 사고를 어떻게 바꾸고, 그리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어떻게 끌어내는지, 이런 이제 수업이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이론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담자를 이해하는 데 훨씬 쉬워지겠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오늘 수업은 전체적인 어떤 심리학적인 어떤 개론 이런 이해를 심리학적인 접근에서 뭐 프로이드나 융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의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기법을 이어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짧게 한번 파트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받으신 자료가 있을 건데요. 그 자료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미술치료의 개념, 요 이제 그림 아마 있을 겁니다. 요 개념 보셨고요. 자, 그리고 나서 미술치료의 개념과 의, 요 부분을 아마 요 장은 받으셨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미술치료의 개념과 의의 회화요법, 그리고 모야요법, 그림요법 등의 미술만이 아니라 음악, 연극, 시, 소설, 춤, 레크레이션, 놀이, 작업을 통해서 자기 표현을 매개로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초반에 미술치료라는 것은 미술이라는 것에 뭐 레크레이션 치료 아니면 묘화치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다가 너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다 보니까 그냥 미술이라는 어떤 것을 큰 틀에서 그것을 치료라고 해서 미술치료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고요. 우리가 수업을 할 때는 아마도 뭐 음악이라든지 그리고 명상 그리고 요가 또는 뭐 레크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게 되는데 특히 미술을 많이 활용한다는 거죠. 자, 미술이라는 것은 주요하게 시각 효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보면 그림을 그리다 보니 어때요? 시각적인 어떤 효과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주로 무용 치료는 어떤 거냐면은 몸을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무용 치료의 어떤 가장 처음 시초가 뭐냐면 몸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그런 과정이 시작되다가 그것이 치료적인 과정으로서 연극 치료가 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음악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청각이 강조가 되죠. 음악은 소리를 가지고 다 듣게 되는 건데 특히 미술은 시각 매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미술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도 그러면 치료 대상이 됩니까? 라고 볼 수 있는데 당연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주로 이렇게 이제 촉감을 위주로 해서 치료 과정을 가져가는데 특히 후각 활동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냄새를 가지고 그 그림을 그리는 그런 어떤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그게 활발하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술치료는 회화요법, 모야요법, 그림요법, 레크레이션, 자기 표현을 매개로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술 치료를 시작을 하려면 어떤 학자가 있겠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학자들이 누군가가 그것을 도입을 하고 그것을 학문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표준화해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된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위해서 대표학자 3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3분에 이제 기억을 하는 것이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죠. 예, 보셨는데요. 미술치료에서는 특히 가장 이렇게 이제 강조되신 분이 나움보그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르마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울만이라는 사람,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것을 재정리하게 됐는데, 카르마라는, 나움버거라는 사람은 원래 심리학자입니다. 이제 심리학, 정신분석학, 이런 베이스를 깔고 있는데, 심리학자다 보니까 내가 원래 심리학, 뭐 이렇게 설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이제 연구하고, 그것을 논문화 만드는 그런 정신분석학자였는데, 그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느끼고 미술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왔다는 뜻으로 봐서 아트 인 세라피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치료에서의 미술, 치료의 미술, 그리고 치료의 이런 과정인데 조금 이따가 다시 뭐 프로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프로이드가 자유연상이라든지 상징성, 융 같은 경우는 상징성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것을 통해서 치유해 가는 과정의 기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나움버거가 그것을 주장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르마라는 분은 원래 아동학자였는데요. 아동학자였는데 아이들이 그림을 계속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 않습니까?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에서 어때요?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잘 그리게 되는, 그리고 발달지연상의 아동들이 계속 반복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좋은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성취감을 느끼겠죠. 자, 이런 과정에서 좀 더 치유가 잘 되더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카르마는 아트 오브 세라피, 아트 에즈 세라피,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치료로서의 미술이라고 하고, 창조와 자아성장, 자기성장, 자아통합, 뭐 이런 쪽에 강조를 많이 하게 되는 학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울만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울만은 이후에 나움버거나 카르마가 하는 말이 다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당신 말도 맞고, 그리고 카르마 당신 말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울만은, 나는 당신과 그리고 나움버거와 카르마가 하는 학문을 다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그것을 언제 어디서나도 적재적소에서 잘 활용하고, 그리고 항상 중간 지점에서 자기를 통합적으로 이렇게 치유하는데 목적을 두고 접근하겠다라고 해서 치료와 창조를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들어보면 다 맞는 말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베이스를 깔고 미술치료가 성장하고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오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후에 또 제가 직접 뵈면은 다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리고 자, 그러면 학자들이 이제 이런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술치료에 대해서 이제 미술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장점들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 한 잔 드십시오. 자, 우선 미술치료에 장점이 있는데요. 자, 이 장을 한번 보십시오. 보이시나요? 예, 좀 됐습니다. 자, 미술치료의 장점인데요. 여기 보시면 방어가 적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영속성이 있다. 그리고 심상의 표현이다. 공간 개념을 가진다. 창조적 에너지를 가진다. 구체적인 유형을 적시 얻을 수 있다. 미술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장점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걸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방어가 적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마 그 수업이 또 곧 시작이 되거나 이러면은 아마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이제 KHTP나 아니면은 뭐 다른 그림들을 그리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설문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설문지는 뭐 오늘 기분이 어때요? 그러면 안 좋아도 좋다라고 체크할 수도 있고, 그쵸? 때로는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기를 뭐 또 솔직하게 표현하지는 체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그림을 그려서 투사를 하게 되면은 그 그림은 어떻게 분석하는지, 어떻게 그것이 치료사가 어떻게 그것을 보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려주게 되겠죠. 자, 그런 과정에서 방어가 적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방어가 적고요. 그리고 영속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담자를 만나면 어때요? 오늘도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날도 그림을 그리겠죠. 매주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그림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연장선상에 같이 보여지겠죠. 그래서 한 스크린 안에 같이 있다 보면 영속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심상 표현이다라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심상이 뭘까요? 이미지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 이미지라는 게 어떤 거냐는 거죠. 이게 심상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 심상이라는 것이 객관적일까요? 주관적일까요? 자, 당연히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스님들의 중에서 나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큰아이와 작은아이를 만약에 이제 물어본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큰아이에게 너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따뜻하고 나를 사랑을 많이 해주고 그리고 항상 저한테 예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너는 잘할 수 있다고 항상 그렇게 해주시는 정말 나는 어머니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아래에 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형아에게 물어요. 너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혼도 많이 내고요. 그리고 뭐 정리정돈 안 난다고 맨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이제 뭔가 간섭도 하고 그리고 맨날 일찍 들어오라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어머니가 굉장히 불편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어머니인데 어때요? 같은 형제지간도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자, 이런 것들은 누구의 어떤 마음이냐면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똑같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동안의 경험이 이미지화돼서 심상이 표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담자가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에 따라서 그분에 대해서 그 대상자를 이해하는데 훨씬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심상을 표현하는 걸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잘 주의 깊게 들어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간 개념을 가진다라는데 이건 어떤 말일 것 같습니까? 이제 우리가 추사검사를 하게 되면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을 때 위쪽으로 그림을 그리느냐 아니면 아래쪽으로 그림을 그리느냐 우쪽으로 좌쪽으로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이분의 어떤 공간 개념이 달라진다는 거죠. 가족 치료를 할 때 또 우리 가족화를 그림을 그리는 게 있거든요. 보면은 자, 그랬을 때 대상자를 어느 쪽에 두는 거에 따라서 이것이 그분의 어떤 심리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의 공간 개념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고요. 추후에 좀 더 상세하게는 또 배우시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창조적 에너지를 가진다라는데 아무래도 뭐 색연필이라든 크레파스라든 막 그림을 그리면 어때요? 굉장히 창의적인 표현을 하게도 되는데 또 추사검사를 하기 전에 어린아이가 그림을 그리면 그것을 창의적이지 않다라고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쵸? 세상에 아무도 없는 오로지 한 장밖에 없는 한 장의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의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그 그림이 예술적이다라고는 하진 않겠죠. 그래서 예술적이다라는 것보다는 창의적인 에너지를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구체적인 유형을 적시 얻을 수 있다. 어때요? 조금 전에 그림을 그려주세요 라고 하면 바로 봐줄 수가 있겠죠. 자, 이래서 구체적으로 적시 얻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합니다. 심지어 우리 미술 치료에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많이 알려질 수 있었던 것도 A4 용지 한 장과 그리고 볼펜이나 연필 한 장만 있으면 어디든지 저희가 그 사람을 분석하고 그리고 치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순함 그리고 간편함 때문에 어쩌면 저변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점점 뭔가
더 공부 많이 하고 싶어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아주 매력적인 어떤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속에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이제 1학년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 시작을 하니까 굉장히 두렵고 걱정되는데 저희 학교는 굉장히 좋은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여러분들을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도 해드리고 아주 작은 부분도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세세하게 가르쳐드리고 그런 학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항상 언제든지 궁금해하시고 문을 이렇게 두들겨 주시면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또 상담도 때로는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미술치료의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들으시니까 대단히 어떤 장점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학자들과 그리고 이제 이론적 배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미술 치료를 어떻게 적용을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끌어나는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릴 건데요. 짜잔! 예, 여기 있습니다. 자, 뭐가 보이나요?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아마 없을 건데요. 자, 이렇게 이제 됩니다. 뭐가 보이나요?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뭐가 보이나요? 뭔가 보이나요? 예. 자, 이렇게 마음대로 막 선이 그어져 있는 이런 거에서 이제 내담자를 오시면 이 그림 속에 어떤 게 보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토끼도 보이고 그리고 공룡도 보이고 그리고 배도 보이고 꽃도 보이고 뭐 나비도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할 수 있는데요. 뭐 굳이 맞추지 않으셔도 돼요. 뭐 그게 맞거나 틀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 그림 속에 뭐가 보이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했던 그림인데요. 이렇게 보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보였어요. 아, 저렇게도 보이는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보이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보여지는데요. 그냥 제가 임의대로 이렇게 이제 한번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보이면 저는 이렇게 숫자 8이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버섯 같아요. 옛날에 신었던 버섯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는 뭐 이렇게 이제 플라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운동을 할 때 선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그런 어떤 그림의 선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군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린 아동들에게는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놓고, 그리고 나서 우리 그림놀이 할까? 숨은 그림 찾기 이런 거 하면은 게임식으로도 하게 되면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엄마랑 상호작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사고 확장도 도와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생각을 폭을 좀 넓혀가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뭐 고구마 밭에 다녀왔어요. 자, 그러면 어때요? 막 이렇게 그려놓으면 어딘가에 고구마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경험했던 것들이 연상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내는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의식적으로 이 형태를 드러내도록 하는 것을 자유연상법이라고 하는 거죠. 보면은. 자, 그래서 이런 자유연상법을 프로이드가 이제 얘기를 해서 자유연상법으로 이렇게 이제 끌고 나가거나, 때로는 이걸 상징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숫자 8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죠. 혹시 숫자 8은 당신은 어떤 의미입니까? 숫자 8을 당신은 어떤 생각으로 합니까? 라고 해도, 특히 뭐 중국 사람들은 숫자 8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그러면은 숫자 8은 행복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복을 가져다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는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건 뭡니까? 라고 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서 가다 보면은 마지막 종착점이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는 기술적인 능력은 상담사가 갖춰야 될 이제 수는 감옥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버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옛날에 한복 입을 때 버선을 신었는데 요즘은 잘 신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뭐 또 어르신들이 또 버선을 잘 신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있고 뭐 얘기 끌어내는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방식이 자유연상법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이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프로이드는 굉장히 많이 요즘은 좋은 정보들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프로이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데요. 원래 프로이드는 이제 1856년에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태어나서 1936년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긴 한데요. 이분이 심리학에서 아주 그 주요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이유가 이분이 그때 당시에 자로서 얘기를 하는 것이 무의식을 찾아냈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컵이라든지 그죠.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 같은 것들은 다 인정을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이 어디 있냐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프로이드는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사회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굉장히 이론적인 어떤 배경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후에 이제 그 조금 더 반론이 추후에 다른 학자들로부터 반론이 있어서 조금 결별을 하게 되는 경우는 있었지만은 어쨌든 이분은 그런 어떤 학문을 이제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어떤 거는 이제 알고 있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겠지만 의식 그리고 전의식 그리고 무의식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프로이드에서 정신분석 학자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모든 것이 무의식으로 모든 것이 무의식이다 할 정도로 이분은 무의식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의식은 어느 정도 아주 조금뿐이고 가장 큰 거는 무의식이 가장 그 바다 속에 가장 크다라고 보게 되는데요. 의식은 역시 지각과 경험을 가지고 의식되는 거죠. 지각과 경험이 있으면 의식이 지각과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의식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전의식은 의식 속에 전 단계에 기억되어 있는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을 전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의식은 프로이드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적 욕망, 모든 것들을 성적으로 이렇게 이제 리비도라고 하는 건데요. 성적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프로이드는 수치심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억압 이런 것들을 강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때로는 프로이드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반론인 게 유아 성욕까지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거는 좀 너무 직접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융이라든지 다른 학자들하고 결별을 하게 되는데 때로는 프로이드가 또 한 가지 이제 다른 학자들하고 다르게 얘기한 것은 결정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결정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0세부터 7세, 대개 이제 우리나라 뭐 7세인데 대개 이제 뭐 책에는 5세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어린 나이에 그 보상받지 못했던 여러 가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성장하면서 보상받고자 하는 하기 위해서 억압되었던 문제를 성장해서도 왜곡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미해결된 한 번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는 성장해서도 그 문제를 꼭
그만큼 덜어내고 행동한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때문에 다른 타학자하고 이렇게 결별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드렸던 자료들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있는데요. 정신 역동적 접근 미술치료인데 정신분석적 미술치료는 정신분석적 미술치료의 프로이드를 중심으로서 자유연상법이나 여기 이제 자유연상법이나 꿈의 해석 그리고 저항과 전이 분석과 해석 등을 기법으로 사용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막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렸죠. 자, 이런 것들도 자유연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미 이제 그림 보여지죠. 여기 있으면 여기가 이제 의식이다라고 눈에 보이는 건데 밑에는 전의식과 무의식이 이렇게 이만큼 크다. 그래서 보여지는 거는 요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걸 강조한 분이 이제 프로이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융이라는 사람은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똑같이 이제 무의식을 강조한 사람이기는 한데요. 그 융은 프로이드와 또 다른 그 무의식을 강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강조한 거는 집단 무의식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 프로이드와 융은 19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초반에 융이 프로이드의 어떤 학문을 이렇게 이제 실제로 같이 공부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 가서 인정을 좀 해주기도 하죠. 융은 그의 부모님이 이제 목사라고 이제 얘기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석 심리학의 대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주요하게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때로는 뭐 이런 어떤 좀 더 생각하는 사유 자체를 좀 더 집단 무의식적인 어떤 생각을 좀 더 많이 하는 그런 어떤 학자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프로이드와 약간 생각이 다른데 당시에 이제 유아 성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결정론적인 프로이드가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융은 그게 아닙니다. 혹시 그런 것들을 좀 빼고 그리고 좀 더 포괄적으로 무의식을 좀 설명하는 이론적인 배경을 쓰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프로이드가 단칼에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융은 프로이드와 결별을 하고 따로 이제 자기 그 분석 심리학을 이제 이론을 펴게 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석 심리학은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이제 의식은 지각과 경험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의식은 과연 의식하는 이 사람은 과연 나인가? 나가 과연 의식하는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나라는 것은 가면을 많이 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 가면은 어때요? 그 사무를 보는 회사의 어떤 자기 직책에 따른 가면을 쓰고요. 또 집으로 돌아가면 어때요? 또 아버지로서 아니면 엄마로서 그 가면을 쓰게 되죠. 때로는 또 친구들하고 만나면 또 친구로서 또 가면을 쓰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의식적이다라고 해서 그 융은 그런 과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자아와 억압적인 부분의 한 일부분으로 나타나는 것을 섀도우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림자가 자아와 억압이 충동되어 있는 그런 과정을 나타나는 과정 중에 하나들이 예를 들어서 아니마, 아니무스 이런 게 아니마는 남성에 있는 여성의 마음을 아니마라 그러고요. 그리고 아니무스는 여성에 있는 남성의 마음을 아니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반에는 되게 이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페르소나를 하죠. 이제 가면을 쓴다라는 거죠. 보면은 가면을 쓰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더 그것을 내려놓고 자아통합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융이 그런 어떤 이론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융은 무의식을 얘기를 하는데 무의식 안에도 개인 무의식이 있고 집단 무의식이 있는데요. 개인 무의식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자기 경험론을 가지고 있는데 집단 무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인류 전체가 영속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과정과 그리고 경험이 누적되어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집단 무의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이렇게 소름 끼치면 이렇게 닭살처럼 이렇게 돋는 피부가 막 닭살처럼 돋을 때가 있잖아요. 놀랄 때. 이런 것들도 집단 무의식의 하나의 어떤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나타난 것이다라고 이제 융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면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영속되어 가면서 누적되었던 경험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있고요. 또 우리의 그런 경험들이 또 우리 후세들에게 또 남겨주게 되는 과정이다라는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이론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 젊을 때 이제 이런 어떤 살기 위해서 이런 어떤 방법을 내세우고 좀 더 감연을 하고 또 하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를 찾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분이 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무의식을 얘기를 하는데 프로이드와 융과의 차이점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내담자에게 어떤 기법으로 끌고 올 건지는 우리가 또 상담을 하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융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아까 좀 드렸던 자료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서 융합화의 분석적 내담자의 개인적인 요소와 그리고 종합하는 방식으로 내담자의 치료자 간의 상호 통찰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융 같은 경우에는 내담자의 어떤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통합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의 삶을 자아 통합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어떤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좀 그림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지금 없는데요.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고개도 한번 좀 흔들어 주시고, 집중해서 보시니까 길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공부를 좀 하시는 거예요. 자, 짜잔! 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는 좀 속도가 좀 빨리 나가길 건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이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 장소는 어딘쯤일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는지 굉장히 좀 궁금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아빠예요. 그래서 여기는 딸이에요. 해서 아빠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썼어요. 쓰시고 아빠가 딸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결혼을 앞둔 딸이라고 보면 뭐 이렇게 데이트를 하겠죠. 딸하고 이렇게 데이트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때요? 지금 부부싸움 하러 왔어요. 아빠고 남편이고 부인이에요. 지금 부부싸움. 애기들은 집에 있어요. 애기들은 집에 있는데 집에서 다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밖에 나와서 지금 다투고 있는 중이에요. 혹시 어떤 방식으로 보이나요? 자, 이런 것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이는 대로 본다라고 보고 싶은 대로 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이 보는 거는 어때요? 주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내가 저것이 이것이다, 맞아, 저거는 저럴 것이다 라고 판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거나 그 사람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내 자신이 당신은 그럴 거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늦게 들어온 남편이 있어요. 그러면 맨날 당신은 늦게 들어와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어때요? 늦게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있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당신은 맨날 그래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당황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하거나 얘기를 할 때 혹시 늦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이제 되는데, 물론 뭐 직접 되면은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는 거죠. 자, 이것을 좀 더 학문적 접근에서 이렇게 이제 본다면 혹시 이 자료를 드렸을 겁니다. 자, 됐는데요. 여기 현상학적 미술치료라고 하는데요. 현상학, 이렇게 보이는 대로 본다. 그래서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상학적 의도성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 의도성은 내가 보고 있는 것이며 열중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의식은 어떤 대상과 현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는데, 되게 여러분들 혹시 이제 아기를 가져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쵸? 그러면 임신하기 전에는 어때요? 산부인과들을 많이 보셨습니까? 못 봤죠? 못 봤는데, 결혼 전에는 산부인과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때요? 온 동네가 다 산부인과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이 눈에 막 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늘 마음 안에 어때요? 관심이 있어,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그 안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학적 미술치료 접근의 기법들도 굉장히 재미나는 건데, 추후에 제가 이제 배우면 다시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다음 조금 빠르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게슈탈트 미술치료. 게슈탈트가 게슈탈트란 말을 좀 들어보신 분도 있고 또 듣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게슈탈트는 독일어로 전체라는 형상, 전체, 통합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반에 게슈탈트는 저도 학자 이름인가 이렇게 생긴 학자 이름은 아니고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게슈탈트 치료는 현상학과 실존주의에 영향을 끼치고요. 실존주의적인 삶을 통한 성숙한 인간에 두고, 그리고 치료의 목적은 분석이 아니라 자아 통합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돌아오지 않고 지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미해결된 과제를 완성하게 하는데 순수한 자아의 표출과 의식훈련을 기법을 사용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게슈탈트 치료 기법이 우리가 앞으로 많이 활용되는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게슈탈트에서 보면은 기쁨, 슬픔, 그리고 화남, 모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에 있는 것을 지금 여기에 가져와서 그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미해결된 과제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느껴볼 수가 있는데요. 가끔씩 편안하고 조용할 때 어때요? 옛날에 10년 전에 돈 떼먹고 간 그 분 생각나나요? 안 나나요? 나죠? 그러면 속이 상하죠. 그러면은 그거는 해결된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미해결된 과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해결된 과제가 어때요? 중복해서 여러 가지가 생기면 어떻게 생길까요? 그것을 접촉 경계 혼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접촉 경계 혼란. 네. 접촉 경계. 만약에 접촉 경계 혼란이 생기면 어때요? 머리야. 두통. 이런 게 생긴다는 거죠.
이럴 때, 아, 내가 지금 접촉 경계 혼란이 지금 생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좀 더 다음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짜잔!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네. 와, 점점 갈수록 인간중심적 미술치료다라고 보는데요. 한 인간은 총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적응과 편안함보다는 의미와 주체성을 가지고 제공하고 자기 실현과 성취가 인간 존재의 기본이라는 기본 목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 중심은 말 그대로 인간을 이제 바라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인간을 봤을 때 한 인간이 이제 어떤 아이가 도벽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나쁜 아이라고 과연 할 수 있겠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아이가 처음에는 도벽이 있어서 너 왜 그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치니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너 잘못된 일, 너 행동 잘못됐어, 그거 하지 마라고. 그 다음날도 또 훔쳐가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그 아이의 어떤 주변 환경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빈곤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그런 상황이 왔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그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죠. 자, 이런 것들을 인간중심적 접근에서 총체적으로 이해를 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그 한 사람을 한 가지의 어떤 행동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인간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아주 그 악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굉장히 선하고 또 훌륭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때로는 인간은 어때요? 굉장히 가난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굉장히 부유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을 그 범주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보면 미술치료는 뭐 행동주의적 그리고 인지 발달적 이런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발달 장애 아동들에게 이제 접근한 치료 기법이고, 인지는 이제 우리 인지 치료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법이고, 발달적 미술 치료는 역시 정신 연령과 생활 영역의 접근에 따라서 치유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수사검사라고 하는데요. 선생님들께 HTP와 KHTP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요 파트는 다른 타 교수님께서 아마 수업을 진행하게 되니까 좀 더 상세하게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보시고요. 다음번에 요거는 다른 교수님한테 배우시고, 자, 그래서 하고요. 자, 이제는 내담자의 이론적 배경까지 다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고 나면은 뭐가 있나요? 라고 보면은 내담자에게 이제 내담자를 이렇게 이제 촉진과 통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진과 통제인데, 매체는 스케치북, 뭐 색연필, 크레파스, 볼펜, 그리고 뭐 물감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딱딱한 매체가 있고 무른 매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로 이완 효과는 무른 매체를 많이 활용하고요. 그리고 딱딱한 매체는 볼펜이라든지 색연필 이런 걸 딱딱한 매체를 통제를 많이 하게 되는데, 대상자를 촉진 대상인지 이완 대상인지 우리가 좀 더 정상별 접근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매체에 따른 이런 활용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그러면 증상별 기법들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보면 이렇게 이제 드렸죠. 기법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뭐 콜라주 기법, 핑크 페인팅, 점토 등등등등 협동학까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번 학기 제가 다시 뵈면은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내담자의 정상별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제가 이제 적용해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마지막 한마디 좀 드릴게요. 여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업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마무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조금 이번 요 시간은 좀 길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꼭 우리 밝은 얼굴로 뵙고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작은 것부터 또 좀 더 큰 것까지 여러분들의 성장과 그리고 좀 더 폭넓은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기회가 있으면 상담까지 다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어려우시면 노크를 꼭 해주십시오. 예, 다시 한 번 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